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보고서, 개인 파산 절차 보고서인데요. 사건 번호 2024 하단. 이걸 좀 깊이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7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번 분석은 다른 건 배제하고 딱 제공된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요. 이분이 어떻게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이걸 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그 팩트들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고서가 77세 여성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신 걸까요? 네, 보고서를 보면요. 이분이 2018년부터 편의점을 하셨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고 대출도 받으셨는데 결국 올해 3월에 문을 닫으신 거죠. 그 전에는 뭐 세탁일도 하셨다고 하고. 아,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일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실패에다가 이제 연세 때문에 다시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이런 게 좀 겹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파산 신청까지. 네, 사업 실패, 고령, 또 대출 부담, 생활비 문제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올해 5월에 파산 신청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보고된 총 빚이 한 1억 10,100만 원 정도? 꽤 크네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한 카드사 그룹에 빚이 좀 몰려 있더라고요. 생활비나 뭐 사업 자금, 심지어는 그 편의점 문 닫을 때 위약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해요. 빚은 1억이 넘는데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신고된 재산은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은행 예금이 한 73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 그게 한 587만 원 정도. 이게 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뭐랄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보고서에 편파변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편파변제? 아, 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좀 눈여겨볼 지점인데요. 편파 변제는 말 그대로 여러 빚쟁이들 중에 특정 사람한테만 편파적으로 빚을 갚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파산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쯤부터,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네요. 네. 그때 개인 채권자 4명한테 총 4,700만 원을 먼저 갚으신 거예요. 뭐 편의점 보증금 받은 돈 이런 걸로 갚으셨다고 하고요. 다른 빚도 엄청 많은데 특정 사람들한테만 먼저 4,700만 원이나 갚았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파산 절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모든 채권자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특정 누구한테만 먼저 확 갚아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은 그만큼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공평하네요. 네,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렇게 먼저 갚아버린 돈, 그 4,7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파산 관제인한테 부인권이라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거래 되돌리기 찬스 같은 거예요. 되돌리기 찬스요? 네, 관제인이 봤을 때 이건 좀 불공평한 거래다 싶으면 이거 무효하고 그 돈을 다시 파산재단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파산재단은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 모아두는 공동 지갑 같은 거고요. 아하.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 4,700만 원 다 다시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자분이 파산 관제인이랑 얘기를 해서 올해 말까지 총 1,100만 원, 이걸 이제 파산재단에 내기로 합의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700인데 왜 1,100만 원이죠? 좀 많이 깎아준 느낌인데요. 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보고서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뭐 아마도 이걸 전부 다 받아내려면 소송도 해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를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 해지 환급금 있잖아요. 587만 원 정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파산재단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다만 그 예금 73만 원은 6개월 생계비 범위 아니라고 봐서 이건 면제 재산으로 빼줬어요. 와, 이게 진짜 단순히 빚 얼마, 재산 얼마 신고만 하는 게 아니네요.
과거에 돈 거래한 것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군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편파 변제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빚 탕감받는 거 면책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현재 파산 관제인은 면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한 상태예요. 그리고 법원에 채권 조사를 위한 기일을 좀 잡아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준 상태고요. 결국 이 편파 변제 문제, 그리고 약속한 1,100만 원을 실제로 잘 내는지 이런 것들이 법원이 면책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군요. 네, 보고서에 뭐 면책 불허 사유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법원이 앞으로 그 변제 약속 이행하는 거나 다른 채권자들 의견 같은 거 다 종합적으로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죠. 네. 오늘은 사업 실패, 또 코로나 여파, 고령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한 분의 사례를 보고서를 통해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파산 절차라는 게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 진짜 과거의 어떤 돈 문제까지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과정이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개인 파산 절차가 얼마나 좀 다면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채권자들 사이에 어떤 공평성 이것도 확보해야 하니까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파산 관제인하고 법원의 역할이 정말 핵심적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보고서는 분명 법적인 절차를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노년의 사업 실패와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한 개인의 정말 힘든 현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개인의 어려움이 우리 사회에는 과연 어떤 좀 더 넓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